오늘은 6년 차의 마지막 책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의 학문의 진보인데 세 권을 하기로 했죠. 학문의 진보, 신기관, 그 다음에 새로운 아틀란티스인데 책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은 먼저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61년에 태어나서 1626년 셰익스피어와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고, 셰익스피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법관 질병이 좋아요. 금수저입니다. 니콜라이 베이컨과 그의 둘째 부인 앤 쿠크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12세 케임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을 했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러니까 좀 딱 갇힌 듯한 그런 거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불모의 저작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 했는데 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1576년에 그레이즈인 법학원에 들어가는데, 이 변호사나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4개의 대학 법학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국 대사의 수행원으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실험과 관찰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1579년에 부친이 급사함으로써 귀국하는데 이 차남이 돼서 상속이 없어요. 뚜렷한 상속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제 가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1582년에 하급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상원 톤턴에서 의원으로 선출되고 다시 또 리버풀에서도 의원으로 선출되는데, 거기 보면 백부 벌리겐과 에식스 백작의 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배반의 아이콘으로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노여움을 편을 안 들어서 샀는데 에식스 백작을 배신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여왕의 한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1597년에 수상력 초판을 출간하고, 가난하니까 재무 때문에 체포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1598년에. 그래서 1603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되면서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가 이제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죠. 즉위하게 됩니다. 이 학문의 진보도 이 사람한테 이제 헌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1605년에 학문의 진보 영어판이 출판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최초의 영어로 쓰여진 철학서입니다. 45세 때 이제 몇 살짜리입니까? 14살짜리 사람과 결혼하죠. 근데 이 여자는 나중에 자기 집안 하인가 바람을 피웠는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세상서가 되고 대법관이 됐다고 그러죠. 1618년 총리를 겸임하나 봐요. 그래서 남작이 되고, 1620년에 위대한 부흥의 초판 노붐 오르가눔,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신기관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포함된 초판이 가능됩니다. 이제 신기관은 이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 체계 이런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 체계에 대응되는 새로운 논리 체계다. 이래서 노붐 오르가눔입니다. 그다음에 자작이 되고 1623년에 학문의 진보 라틴어가 발표가 됩니다. 앞에서 1605년에 영어판이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1626년에 런던에서 사망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눈을 이용한 닭의 생체 실험입니다. 눈 속에 보면 이 잔디가 파릇파릇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을 이용하면은 닭을 하나 사가지고 내장을 꺼내서 눈 속에서 실험하다가 독감에 걸려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후에 이제 1626년 새로운 아틀란티스가 발표가 되고, 이거는 1614년에서 1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세와 근세, 이렇게 고대, 중세, 근세를 분할할 때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올 때 어디 시점을 잡느냐, 이게 르네상스로 잡는데
근대 철학은 명확하게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과 데카르트 이후를 근세 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근세 철학의 시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합리론, 르네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이 사람은 경험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떠오른 게 기납법입니다. 기납법. 그 다음 한편 이 사람은 따라다니는 게 근대 영어의 시조라고 그러죠. 셰익스피어와 함께. 이렇게 상당히 글이 괜찮은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객은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라는 걸 주장했는데 이 의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메타피직스 우리가 뒤에 보면은 있죠. All men naturally desire knowledge라고 하는 게 행위상학. 예.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지식을 원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식은 인간의 덕이의 특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힘이라는 것은 파워라는 건데 파워는 뭐냐면 자연을 통치하고 인간한테 이익을 주는 그러한 힘인가 봐요. 권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딸려오는 이야기가 4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기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책인데 올바른 학문에 방해가 되는 편견과 선입관이죠.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요.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은 인간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죠. 목적론적 사고입니다. 심지어는 아우구스티누스인가요? 중세 철학자가 종달새가 아침 일찍 우는 이유는 새벽에 잠이 없는 노인네들이 심심해서 무례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종달새가 아침 일찍 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과 환경, 선입견, 편견에 따른 차이죠. 이거고, 그 다음에 시장의 우상은 시장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합니다. 실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언어가 실제와 매칭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운명의 여신이라면 진짜 운명의 여신이 있는 줄 알죠. 이런 착각한다는 거죠. 언어가 우리의 인식을 착각하는. 그 다음에 극장의 유산은 각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극장 유상이라 하면서 어떤 근위를 갖고 우리한테 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전통과 근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극장의 우상. 그래서 이 4가지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고 그러죠. 올바른 학문의 길로 나가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책의 학문의 진보입니다. 책 제목은 신적, 인간적 학문의 본능과 진보에 관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제1권. 우리는 지금 1, 2권이 한꺼번에 되어 있지만, 이제 출판할 때 1권과 2권 이렇게 했겠죠. 1605년인데,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입니다. 불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는 데카버논의 방법서설입니다. 이게 1637년에 출간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요새 보면은 약간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자기의 학문적 이상을 펴고자 하는 폴리페스 비슷한 것도 좀 되나 모르겠는데 국왕에 대한 조언자로서 새로운 능력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죠. 그러면서 제임스 1세를 한껏 아부하고 칭찬합니다. 학식이 높은 국왕 아래서 행복한 치세가 가능하다고 이제 약간 띄워놓고 이 군주를 설득해서 군주의 권력을 빌려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고자 했죠. 그래서 당시 학문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이제 우리가 신적 인간적 학문의 본능과 진보에 관한 이런 나오는데 베이컨의 학문 분류를 보면 인간적인 학문과 신적 학문으로 분류하고 인간적인 학문은 역사학은 자연사와 시민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시문학, 그 다음에 철학 이렇게 분류합니다. 철학은
그 다음 인간학, 인간에 대한 철학, 그 다음에 자연학도 철학에 불러. 신적인 학문은 신성역사, 신성문학, 신성철학 이렇게 불러나 봐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는 이론 철학, 실천 철학, 제장 학문, 그 다음에 학문 방법, 논리학 같은 학문 방법이죠. 오르가논이라는 게. 오르가논은 이거는 논리학이라는 게 그리스 히라볼 겁니다. 아까 오르가눔은 라틴어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르가논은 그건 같아. 히라볼 같은데. 이론 철학은 행위상학, 존재론, 그다음 수학, 자연학, 천문학으로 분류하고 실천 철학은 정치학, 경제학, 윤리학이죠. 그다음 제작 학문은 시학이나 기술 같은 게 제작 학문. 우리 그 책의 속편 앞페이지에 있지만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헤라클레스 기둥이 두 개가 있죠. 이게 양쪽에 있는 기둥이고 학문의 한 개고 이게 이제 그 벗어나게 되면은 이게 망망대해는 학문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할 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은 다음 책 신기관이라고 우리가 돼 있죠. 이 책이 이제 절판이 돼서 했는데 노분 보르가눔 1620년에 나왔다고 했죠.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잠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한 새로운 학문 방법론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제1은 아는 것이 힘이다로 시작되는데 우상타파와 기납법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2권은 과학적 발견을 위한 참된 기납법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아틀란티스는 1626년에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과학기술적 유토피아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에 등장한 대서양 전설적인 섬의 이상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 도중에 난파한 선원들이 섬을 발견하는데 이 솔로몬의 집이라는 그 섬의 상징적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과학기술자들 우대하고 정당에 정치인이 없는 거죠. 과학연구의 총본산인데 영국 왕립학회의 설립 배경이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집이. 자, 그래 놓고 오늘 시작해야 될 책 학문의 진보죠. 이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구왕표와 전상서입니다. 이 책을 구왕표에 바치면서 자기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구왕에 대해서 아부를 하고 율법의 시대라고 해서 일상적인 제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자유의지에 따른 봉헌도 있었다. 일상적인 제사는 의무감이고 자유의지에 따른 봉헌은 마음에 수련한 것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건 마음에 수련나서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폐하 개인의 고매한 인품과 영명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진짜 허무와 헌무에서 나온 감찰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구왕을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아부를 많이 하죠.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당신의 능력은 기억력은 이해력은 판단력은 폐하야말로 플라톤이 개진한 인간성의 부활을 보여주는 최상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케사르까지 언급하면서 아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에
복무에서도 폐하의 뜻과 폐하의 운명은 서로를 경쟁적으로 모방하고 있는 뜻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세 가지 직분은 폐하께서도 당연히 받을 만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운명, 사제로서의 지식과 계시, 철학자로서의 학식과 보편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페이지에 그 3에 보면은 중간에 이러한 목적에서 저는 한편의 농구를 쓰는 것보다 좋은 봉헌은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1부는 학문과 지식의 탁월함에 관한 것이고 제2부는 지금까지 학문의 진보를 위해 수행되어 온 특정한 성취들 및 작품들에 관한 것. 그래서 왕에 대한 이 현사를 마치게 됩니다. 제1장을 보면은 네 번째 줄에 보면 나는 학문이 지금까지 받아온 불신과 불명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불신과 불명예는 모두가 무지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러나 무지는 갖가지 가면을 쓰곤 한다. 때로는 성직자들의 광신이며 질시로, 때로는 정치가들의 가혹함과 무례함으로, 때로는 학자들의 오류와 불완전함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불인 성직자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성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도한 지식이, 여기 보면 지식에 대한 열망은 신라권을 야기한 최초의 시험이요 원죄라는 것인데, 지식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침투하면 그거를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것. 즉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10페이지에 한 10번째 중간쯤 보면은 신라고를 야기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과 만물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교만한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계속해서 반면에 선악에 대한 교만한 지식은 시험의 형식을 취한 하나님의 명령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에게 법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랍니다. 그 11페이지 첫 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맹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영혼을 충족시킬 수 없거니와 부풀릴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성직자들의 광신이나 질시로 인해서 학문을 불신했고 불명예가 야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렇게 성직자들 광신과 질시로부터 그래 됐다는 것이 실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지식의 질에는, 그 위에 보면 문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지식의 질이다. 지식의 질에는 독액 같은 사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많든 적든 적절한 치료제가 없이 섭취된다면 뱀독처럼 인간 정신을 부풀려 교만케 하는 것이다. 이 적절한 치료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13페이지 네 번째 줄에 사랑과 단절된다면 그리하여 인간이며 인류의 유익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익하고 실질적인 미덕이라기보다 헛되이 올리는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째 줄점인 인간 지식에 가할 수 있는 제한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우리가 죽을 운명의 유한한 존재임을 망각할 정도로 지식에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신이나 불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이나 동의를 위해서 지식을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가 자연에 대한 맹상에 의해 하나님의 신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식에 가할 수 있는 제한적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4쪽에 밑에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결코 완전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갱탄할 수 있을 뿐인즉 갱탄은 파편적 지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플라톤 학파의 한 인물은 적절하게 단가신 것가 있다. 인간의 감각은 태양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지상계의 모든 것을 비추고 드러내지만 동시에 별들과 천체계를 어둡게 하여 은폐한다. 마찬가지로 감각은 자연의 일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신의 일들을 어둡게 하여 은폐하기도 한다. 이런 식입니다. 허술한 감각에 의지해서 신의 비밀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노력을 하다는 결국 이단의 옆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신의 경지는 신의 하나님을 신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학문의 제한 내지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 16쪽에 보면은 16쪽 신학과 철학을 모두 자랑이 아닌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현명치 못하게도 신학과 철학을 뒤섞거나 합성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문이 받는 불신과 불명예에 대한 성직자들의 광신과 질시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제 2장에 와서는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가로부터 받는 모욕입니다. 앞에는 성직자, 이제는 정치가로부터 받는 모욕. 여기도 보면 정치가들이 학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학문은 인간 정신을 연약하게 만들어 명예를 추구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만큼 부적합하게 만드는 것. 또한 학문은 통치 및 정책 결정에 요구되는 인간적 기질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밑에서 8번째 줄점에 보면은 학문은 인간의 노력과 행동과 그의 할 일에 대한 사랑으로 항하게 하기보단 여가와 사생활을 사랑하도록 만들며 이런 식으로 학문이 정치에서 보면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9쪽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근위 있는 겉모습을 지닐 뿐 공평한 근거를 가진 것은 못 된다. 여러 인물과 여러 시대의 학문과 무용은 함께 하였거냐. 맞죠? 알렉산더와 율리우스 케사르는 학문에도 뛰어나고 무용도 뛰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에파미논다스 얘기도 있고 크세노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육체와 건강이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기가 비슷하듯이 국가에 있어서도 인간 육체에 해당하는 무력과 인간 영혼에 해당하는 학문은 시기적으로 함께 발생하거나 그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과 통치의 문제에 있어 학문이 도움을 주기보다 해를 끼친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게 정치인들이 학문을 비난하는 것은 근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정치를 초기에 잘했다는 것은 세네카 덕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학문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쪽에 네 번째, 정책이며 통치에 대한 인간 정신은 쉽게 선동되거나 마지못해 따르는 경향이 있으면 이러한 태도를 학문이 은근하게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도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쪽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학문이 예곡하는 면보다는 학문이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면이 더 많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지만 25쪽 다섯 번째.
학문이 인간을 여가와 사생활로 항하도록 하며 그리하여 인간을 나태하게 만드는 생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고 진실은 그 반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오직 학자만이 천성적 활동으로서 일을 사랑한다. 운동이 육체의 건강에 좋듯이 학자는 정신의 건강에 좋은 활동으로서 일을 사랑하며 이런 표현이죠. 7번 학문이 너무 많은 시간이나 여가를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고자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 27쪽에 보면 5번째 줄에 오히려 학문은 정신이 나태며 쾌락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 학문이 법과 정부에 대한 존경심을 파괴한다는 또 다른 주장에 관해서는 중상모락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얘가 나옵니다. 눈 좋은 사람이 빛에 의해 인도되는 것보다 장님이 안내자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 훨씬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계기라는 거죠. 그렇게 맞지? 어쨌든 뭐 이런 그 얘기들을 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30페이지 우리 모두에게 학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뿌리내리게 해줬다 이런 표현합니다. 3장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학문의 불신과 불명예에 대해 설명할 때 성직자의 광신과 질시, 정치가의 가혹함, 무례함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학자들 자신으로부터 자라고 있는 학문에 대한 불신입니다. 학자들의 운명으로부터 나오는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태도로부터 나오는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연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불신도 있다는 거죠. 첫째는 운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학자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둘째는 우연적인 것,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은 우연적인 것이고 셋째, 연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셋째만 다루기에 적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명에서 나오는 것부터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가난에 관해 말하자면, 이제 이 학자들이 좀 가난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 돈을 벌거나 늘리는 쪽으로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난했던 이유는 이 학문 자체가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게 이 학문의 청빈함으로부터 배우고 명예롭고 절도 있는 삶을 유지하지 못했더라면 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저기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32쪽에 로마는 그 귀한 선한 기관들에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위대하거나 순수하거나 풍부하였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뒤늦게 탐욕이며 사치에 물들었으며 그 어느 국가보다도 오랫동안 정빈과 절약을 명예롭게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랬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랬겠죠. 정빈과 절약을 명예롭게 오랫동안 유지했겠죠. 이게 이제 로마가 망한 게 이 사치야 이런 게 깨지면서 망했겠죠. 그 전까지 오래 길게 번성했던 시대에 번성했던 시대. 그다음에 로마의 부흥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조언하였는데 33쪽 네 번째 줄에 조언의 요점은 부가 높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에 대한 숭배를 그치게 되면 모든 다른 제약들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해 가난은 미덕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33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맹상적인 인간의 삶은 고립적이고 혼돈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기를 하자. 유교과 나태에 빠지지 않은 사생활을 사회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비교해 가면서 애찬하는 것은 평범하고도 흔한 이야기 주제이다. 그 이유는 사생활의 안전하며 자유며 즐거움이며 자존심을 주기 때문이요. 적어도 모욕을 피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 35쪽에 보면은 낮은 일자리. 청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경밀거리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가장 낮은 평판에 주어지는 것이. 그러나 이러한 경밀은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하죠. 연락할 때 가장 큰 배려와 최선을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젊은 애들한테는 연락한 자리를 주려는 게 맞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은 학자들의 태도입니다. 앞에는 운명에 대해 있고 이제 태도에 대한 문제를 찾아보고. 5에 보면은 그 학문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학자 본인의 태도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학자가 학자인 탓에 가지게 마련인 태도에서 유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는 거죠. 다만 학자들의 태도에는 몇 가지 우연적인 오류가 지적될 수 있을 뿐이다. 다수의 학자가 부마했다고 지정되는 오류는 그들의 책에서 배운 시대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보다 탁월하고 여기서 배운 업무가 현실의 연구보다 훌륭하다고 믿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우연적인 오류라는 얘기인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39에 보면은 이와 비슷하게 학자들에게 늘 붙어다니는 또 하나의 오명이 있다. 학자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이나 안전보다는 조국이나 주군의 안녕이며 유익이며 명예를 더 존중해 온 것이 잘못이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7을 보면 41쪽에 7. 학자들에게 늘 붙어다니는 또 다른 비난. 학자들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 헌신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비난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부정하기도 힘들고 적절하게 변호하는 편이 오히려 어울리는 비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헌신을 결핍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원인. 특정 개인의 본성과 습관을 면밀히 관찰하고 헤아리는 이름은 몰두하기는 학자는 너무 정신이 광대하다는 것. 그런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학자가 개인에게 관심을 집중시킬 수 없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학자 자신이 개인에게 몰두할 범위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42쪽에 8 보면은 한 가지 더 남아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적은.
흔히 지적되는 잘못은 학자들은 사리 분별력 없이 행동하고 처신할 때가 많고 따라서 사소한 행동에서 종종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테미스토클레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내는 피리를 연주할 수는 없지만 조그만 도시를 큰 국가로 만들 수는 있다라고 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약장사의 약 항아리에 비유한 적이 있다. 내부에는 뛰어나고 진귀한 물약과 알약이 들어있듯이 소크라테스도 세간에서는 갱수라고 추하다는 평을 듣지만 그의 내면은 탁월한 늑과 권능으로 충만하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구에 보면은 43쪽 많은 학자들이 잘못을 범한 몇 가지 조건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44쪽의 네 번째 줄에 고관의 저택에 붙어 살면서 심각한 얼굴의 식객 노릇밖에 하지 못한 기생충 학자들이 그 신뢰에 해당된다. 좀 아부하는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한테 강아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그렇다고, 45, 10배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자들이 성공한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나무라거나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조롱어린 질문을 받았을 때 디오게네스가 행한 응수는 참으로 걸작이었다. 철학자는 부자를 추종하지만 부자는 철학자를 추종하지 않는다. 일이 어째 이 모양이죠. 자, 디오게네스는 철학자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지만 부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47쪽에 보면은 막 첫 줄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몸을 낮추는 것은 허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철학자들 적당하게 편의를 보고 굴신한 건 괜찮다는 얘기겠죠. 예관상으로는 비굴해 보이겠지만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건대 그것은 인간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대한 굴복이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 참 사상은 학자들의 가외에 관한 나의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여기 질문,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때 학자들은 그 베이컨 시대에 그 시대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 얘도 보니까 어디 캠브리지인가 거기 나왔던데 그런 데서 있는 그런 대학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 일반적인 학자 얘기죠. 스콜라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일반들이 그 시대에 가까이 있었던 시대들, 스콜라 철학자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주로 그 시대 그 시대 사람, 그 시대 거예요? 그렇겠죠. 주로 그 당시에 철학이 좀 스콜라 철학이었으니까 주류가 그런 사람들을 위주겠죠. 위주 또 다른 사람도 포함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런. 그리고 그거 시기로 봐서는 17세기란 말이에요. 이게 17 이 사람 쓴 거는 뭐 이거 쓴 거는 1605년이니까 17세기지. 예. 르네상스에서 바로크로 넘어가는 시대거든요. 그렇게 바로크랑 뭐 그다음 그것도 미술이나 음악에서 좀 여러 가지 또 다르겠지만 학문에서 보면 어쨌든 르네상스 시기였죠. 르네상스 시대 정도. 종교적으로는 를 지나왔으니까 누가 루트가 종교 개혁한 게 1572년인가 뭐 그랬으니까 그 이후 루트 얘기 나오죠. 그리고 종교가 막 극도로 타락하고 그 시기 지나면서 루터 나오고 하는 그 시기에 얘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또 구교의 반격도 있었잖아. 우리가 네. 그 스페인에서는 네. 그렇고 여기에서 영국에서는 이제
이 영국에서 이건 뭐야? 이건 신규가 좀 셌나? 모르겠네. 제임스 예, 일세 예. 사람이 제임스 일세 제임스 일세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건전한 오류에 대해서는 정당화를 시도하고 그렇지 정당한 오류를 그렇지 못한 오류의 악 영향으로부터 구제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50쪽 보면은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이 학문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은 주로 세 가지 헛된 짓들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헛되다 하는 것은 거짓, 여기서 우리가 헛되다 여기는 사물은 있습니다. 사물. 헛되다 여기는 사물은 거짓이 아니면 근거 없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거짓 아니면 근거 없는 것인데 즉 진리를 가지고 있다 못한 것 아니면 효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헛되이 여긴다. 그 다음에 사물은 그렇고 우리가 헛되다 여기는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너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헛된 사물을 두 개를 설명했고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아니면 호용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헛되다 여기는 사람은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은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즉 헛된 사물과 헛된 사람으로부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학문의 세 가지 질병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를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첫째는 환상적 학문이고, 둘째는 논쟁적 학문이며, 셋째는 사치스러운 학문이다. 이 델리키스, 사치스럽으로 번역했네. 첫 번째 질병은 헛된 상상력에 기인하고 환상적 학문. 두 번째 질병은 헛된 호생심에서 기인한다. 세 번째, 이기고 싶어 말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질병은 헛된 과시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럽니다. 그 다음에 헛된 과시욕 얘기할 때 루터 이야기 나옵니다.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새끼가 지금 근데 또 좀 궁금한 거 학문이란 말을 처음 쓴 것 같은데요. 베이컨에서 그전 러닝을 학문으로 번역했겠지. 러닝 러닝이죠. 배움 배우가 러닝, 그, 영어로 보면 러닝으로 되어 있을걸? 우리, 아까 그, 문서, 그, 아까 그림에 보면은, 그랬지. 배움에 대한 러닝이라고 이야기가 러닝이죠, 러닝. 원제목은 제일 앞에 어. 러닝이라고 돼 있어. 러닝으로 되어 있을걸? 흰색 제일 앞에. 아니 근데 이걸 한문으로 번역을. 이 러닝은 약간 우리하고 조금 가까운 말들인데 우리 앞전에 우리가 뭐고 조금 사실 조금 우리 몽테뉴, 마키아벨리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거운 거 배웠잖아요. 아까 철학적인 이야기들 배우고 했었잖아요. 철학보다 러닝은 좀 더 가벼운 내용들이잖아요. 철학을 배우는 게 학문이라고. 뭐 우리 배움에 관한 철학을? 철학하고 학문하고 필로소피. 그러니까 학문은 철학, 좀- 그러니까 그 앞전에 학문 안에 철학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기도 보면은 학문의 분류 얘기할 때 그 학문 안에 철학이 들어있잖아. 그쵸. 다 들어있어요. 어. 근데 좀 우리가 앞서서는 다 철학이랑 신학이라든지 되게 큰 걸 다 몽테뉴에서도 조금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철학이랑 뭐 또 진리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 갑자기 러닝이라는 게 물론 이게 차원이 조금 이게는 이제 학문을 굉장히 크게, 이게 왜 크게 받고, 이 학문의 진보라는 게, 그렇지, 이 사람은 이제 인류의 그 이익이나 뭐 발전을 위해서 이 학문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 전체적인 학문, 이 범위가 더 큰 거겠죠. 다 포함된 학문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수상록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옛 성인의 말이나 이런 걸 에세이 형태로 쓰긴 했었지만 좋은 말들이랑 자기가 생각하는 뭐 진리, 정의 뭐 이런 거 막 리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학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안 나왔지 거기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 학문 처음 전체가 만난 것 같아. 이 수단적인 도구적인 파워가 뭐 돼야 되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획격한 기반을 제공한 그런 사람 같아. 그러니까 베이컨은. 지금 우리가 쓰는 느낌의 모든 게 다 배움에 포함되지. 대한 기술이나 뭐 학문이 이런 거 다 포함된. 처음 나온 것 같아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현실적인 그치, 그런 그치. 거에 대해서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앞에서 실천적 지혜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철학적인 건. 그런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원이 이게 조금 교수님 말씀처럼 더 넓게 보면 그 안에 철학도 들어가고 신학도 들어가고 다 그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자본주의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것 같아. 되게 현대적인 어. 말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앞서서 봤던 거랑 좀 차이가 많이 나. 자, 일단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병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거부터 과시욕이죠. 과시욕부터 검토해 보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51쪽에 보면은 글 솜씨 이야기가 나와요. 그 51쪽 밑에서 7번째 줄에 이러한 존경을 더욱 심화시키고 촉진한 것은 스콜라주의 학자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었다. 이게 일단 과시욕. 루트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고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옛 시대를 자기 편으로 삼아 동시대의 여론에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동시대는 지가 불리해서니까. 뭐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2쪽에 한 10번째 줄쯤에 이상과 같이 고대 저자에 대한 존경, 스콜라주의 학자들에 대한 정오, 고대 언어들에 대한 세심한 연구, 설교 영향력 등 네 원인이 합류하여 수사하며 유창한 연설에 대한 열성적인 연구를 초래하였다. 사람들은 내용보다는 말 자체를 추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시욕 때문에 가시욕에 대한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54쪽의 두 번째 줄에 요컨대 이 시기의 전반적인 추세는 내용의 무게보다 말의 유창함을 지향하였다고 하겠다. 3. 바로 여기에서 학문의 첫 번째 질병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말은 연구하되 내용은 연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내용보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말이란 내용의 이미지에 불과하다. 추론과 발견의 생명력을 결핍한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림만 보고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55쪽 4. 감각에 호소하는 설득력 있는 표현법에 의해 철학의 애매한 구석을 가리고 장식하는 일을 그리 성급하게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 위대한 신뢰 중에는 크세노폰이며 키케로며 세네카며 플루타르코스 등이 있으며 그 설득력 있는 표현법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 기회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병 얘기했습니다. 내용보다는 말. 두 번째 질병은 56쪽 5. 첫 번째 질병보다 본선상 더 심각하다. 헛된 내용은 헛된 말보다 나쁘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일곱 번째 줄에 여기서 바울은 의심스러운 거짓 지식에 대해 두 가지 특징을 부여하고 있다. 하나는 의의 생경함과 낯설음이고 다른 하나는 주장의 완강함이다. 내용이 나쁜 헛된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의의 생경함과 낯설음, 하나는 주장의 완강함.
그 다음에 또 이게 육에 보면은 갑자기 6의 그 57쪽에 이처럼 무익한 재주나 호기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다루는 주제와 관련된다. 결실 없는 사색이나 논쟁이 여기에 속하는 바 신학과 철학에서 적지 않은 예를 찾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지식을 다루는 태도나 방법과 관련된다. 그들의 방법은 먼저 각각의 맹제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설정한 뒤에 각각의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게 신학 대론에서 나왔던 그 방식이죠. 기억납니까? 여기서 답변은 반론을 논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을 원래 맹제와 구분해 주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 답변은 자,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 대한 이 약간 비평을 하면서 60페이지 보면은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콜라주의 학자들이 각자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였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8 보면은 60쪽에 세 번째 질병 내지 악덕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기만이나 거짓과 관련됨의 모든 질병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것이다. 그것은 지식의 본질적 행상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악덕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기만을 즐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기만당하는 것이다. 전자가 heb잡이라면 후자는 쉽게 믿어버리는 갱신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성질을 보일지 모른다. heb잡은 재능으로부터 나오고 갱신은 무지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그러나 아래의 식과 직시하듯이 사실상 양자는 거의 일치한다. 캐묻기 좋아하는 자가 떠벌리기 좋아하는 자인 것처럼 쉽게 믿는 사람, 쉽게 속이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은 9에 보면은 쉽게 믿고 인정해 버리는 성질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역사에서 발생하는 갱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 및 의견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4쪽에 11에 보면은 기회 및 의견에 대한 갱신 역시 두 종류다. 하나는 기회 자체에 지나친 믿음을 주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기회를 사용한 저자에게 지나친 믿음을 주는 경우. 보면 66쪽에 어떤 기회나 과학의 저자들에게 지나친 신뢰가 주어지면 그것들을 독재자로 만들어 그들의 말이 마치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유지되도록 한다. 그들은 더 이상 조언을 행하는 자문가일 수 없게 된다. 이런 피해로부터 과학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과학이 성장하거나 진보하지 못한 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만든 1차적 원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런 얘기. 기계기술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 기계기술을 반대의 개념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과학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기계기술의 경우에는 최초의 기계 발명자들이 부족한 면이 가장 많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개선되어 완성되어 나아가는 반면에 과학에서는 최초의 저자가 가장 심한 업적을 이룩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차츰 퇴보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만다. 우리가 3대 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총포술, 화약이죠, 화약. 그 밑에 항해술, 나침판이죠, 나침판. 그 다음에 인쇄술. 이게 처음에는 엉성하게 조작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개량되고 세련되어 갔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그 과학적, 우리가 말한 지금 과학기술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은 그 반대의 경로를 밟았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모크리스토, 히포크라테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의 철학과 과학은 처음에 가장 권위가 있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타락하고 훼손되었던 것이다. 기기술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능과 근면이 협동하여 한 곳으로 집중되어 왔던 반면에 철학과 과학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간 얘기가 나오는데 68쪽의 8번째 줄에요. 그 저자들을 있게 만든 진정한 저자인 시간으로부터 그것의 마땅한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 된다. 시간이야말로 진리의 발견을 진척시켜가는 진정한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학문의 3가지 질병, 이게 지금 54쪽에 보면은 3가지 질병이라는 게 54쪽에 54쪽이죠. 3번째 줄에 첫 번째 질병, 학문의 첫 번째 질병이죠. 말은 연구하되 내용은 연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병은 56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헛된 내용은 헛된 말로 나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0쪽에 보면은 기만이나 거짓과 관련되며 모든 질병에서부터 가장 추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에 다른 병원들이 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이 3가지 질병에 다른 병원을 찾아보겠다는 게 5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